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비상계엄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31사단은 한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선정유린 내란수기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200여 개의 광주 한남 시민단체 등은 장외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모의한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 검찰 독재 타도를 위해서 거대한 민중의 항쟁을 오늘 이 순간부터 전개할 것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결의했으면 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 5개 기초자치단체장, 야당 소속의 시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동참했습니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시민 모두가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제 저질렀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국회로 총 출동한 광주 전남 지역의 18명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겁박한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힘내서 잘 싸우면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비상계엄 시 지역의 계엄 상황을 총괄하는 광주 31사단도 밤사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늦은 밤 부대 내로 들어가는 차량이 일시에 몰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확하게 전파받은 게 없으니까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책임자 엄중 처벌과 정권 퇴진에 대한 공감대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5.18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에겐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이 44년 전처럼 지금 다시 거리에 모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천홍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44년 전 5.18 때 시민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밤사이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 비상 국민행동을 만들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와 5월단체, 노동계와 법조계 등 80여 개 단체가 모인 비상국민행동은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며 민주주의의 사수를 결의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과연 정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밤 느닷없는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주먹밥 만들어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국민 한마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80년 5월을 겪은 광주에게 그만큼 비상계엄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광주 시민으로서는 좋지 않죠. 80년대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 뉴스에서 처음 보는 단어인데.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뜬 눈으로 치샜던 지역민들. 이제 불안은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의 걱정은 이제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라는 하야 주장과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향후 전국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정말 나라 안팎이 시끄러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처음 이 소식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척결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워딩이 결국은 국회의 해산을 통해서 체포 구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폭력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과정에 시민들과의 충돌이 되게 되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지켜봤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통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국회 경비대 경찰들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1공수여단을 빨리 투입하고 또 국회에 707 특임대라고 하는 특작부대를 국회 경내 안으로 투입시키고 수방사의 군사경찰 특임대를 통해서 주요한 요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빨리 국회가 대응을 하고 본회의에 통해서 190명이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 계엄 상황을 빨리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반국가 세력 척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과 야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비롯해서 지금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많이 놀랐고 그리고 또 이곳 광주 지역에서는 특히 이 놀란 마음이 분노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통령 하야 탄핵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상황은 엄격하게 보면 내란과 내란 음모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분노도 극에 달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 지켜본 국민들이 지금 3.355 시위를 벌이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범이 되게 되면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 그리고 내란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야기가 더 이어져야겠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탄핵 소추하는 민주당과 야당들이 6개 야당들이 지금 이거를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만 있고 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오늘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직무 대행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고 헌법소추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내년 3, 4월 정도면 이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한 2개월 뒤에 대선이 치러지는 이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론이 조속하게 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광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요. 계엄군의 등장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5.18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입니다. 당시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탄압당했던 5.18 피해자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항쟁 마지막 날 아들을 잃은 이근예 씨. 44년이 지난 오늘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군사독재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에 난 몸이 일날까만 여쭤기로 잠 한심 난자 그거 보면서 몸에 저러다 또 강주시기로 모두 저러다 우한 다른 뭐 척가 그래지고 몸에 떨려갖고 혼났어요 내가. 그날의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서울에 살고 있는 딸에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춤이 막 입에서 다 버투고 환장하겠더라 그것을 본 게. 오늘 저 사람들 올지 않다 들어가면 왜 저럴까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갖고 전화로 밤낮 너그러다 애기들 잡고 있어라. 나가지 마라 잡고 있어라.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붙잡혀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던 김태찬 씨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료와 선후배가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한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탱크를 앞세워서 헬기를 앞세워서 거리에 뛰쳐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2의 5.18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얘기죠.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5.18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부대원들, 계엄군들을 보고 저희가 80년대 그 악몽이 되살아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투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5.18 피해자들은 모두 어젯밤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6시간 동안 이들의 상처는 덧난 듯 아팠을 것입니다. 5월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민주주의를 성찰해 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한밤중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이 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한 심정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5.18 광주 학살의 비극, 그리고 지금껏 진행되어 온 5.18 진상규명의 노력들이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껏 계엄은 10차례 선포됐고 이 중 가장 최근의 비상계엄은 45년 전인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대통령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내려진 비상계엄. 하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 반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 장악에 성공한 전두환은 완전한 정권 장악을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라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오직 광주 시민들이 특별한 용기를 냈고 이는 5.18 광주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엄령은 독재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만지작거리는 카드였습니다. 전두환은 87년 6월 항쟁 때 계엄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투입을 검토한 건데 광주 MBC가 입수한 육군 비밀 문건에는 발포 명령까지 언급돼 있었는데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선포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던 지난 2016년에도 계엄이 선포될 뻔했습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준비를 하는 문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병력 이동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계엄군이 장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다시 준비된 비상계엄.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 항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선포로까지 이어졌지만 유혈 진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18 때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저항과 용기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본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국회로 곧장 모였고 또 하나는 국민들도 그러한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 앞으로 나간 것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총을 쏴 사살할 경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군인들에게도 잘못된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혹은 하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위법성 논란을 전문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맡아오며 각종 5.18 관련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18 관련 소송을 진행해오고 계신 만큼 어젯밤 계엄 선포 소식 들으셨을 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보고도 믿기지 않았죠. 과연 이 시대에 비상계엄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현실이었고요. 상상한 것 이상이 현실이 되는 우리 사회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좀 참담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이번 계엄령 사태의 핵심일 것 같은데 비상계엄령이 위법이고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자체의 실체적 요건과 또 절차적 요건, 또 계엄법이 정한 세부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위헌이고 절차적으로도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제 그 상황이 과연 전시나 사변 또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절차적으로 계엄은 선포 즉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돼야 되는데 통보 절차도 없었고, 또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국무회의를 과연 실질적으로 거쳤는지도 지금 10일 후에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면 더 진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부 국무원에게는 통지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 국무회의 자체도 열렸는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범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헌법 84조에 의하더라도 내란죄로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역시 96년도에 내란 목적의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그럼 이 사건도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 법률 전문가들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좀 양론으로 좀 갈리고 있다고 보이시는데, 저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죄는 사실상 헌법상의 먼저 규범 체계를 보시면 헌법 77조 제4항을 보면 이 비상계엄 시에도 영장제도나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이렇게 기본권, 그리고 정부와 법원에는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직접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요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게는 어떤 제한을 할 수 없어야 맞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계엄 하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국회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그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신에 대한 어떤 체포 시도라든가 국회 본회의장 점거라든가 물리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 이것은 내란죄도 규정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특전사나 상공에는 헬기가 떠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고 또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광위의 폭행 협박의 개념인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 그래서 우리가 폭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헌법의 해석상이나 기본 일반 형법 해석상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을 하여서 최소한 이거의 역사에 대한 경종도 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4년 전에도 사실 5.17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이때랑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좀 비슷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계엄의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다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형식상 당시에는 1979년 12.12 때 이미 반란으로 인해서 전두환 등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긴 열렸습니다만 8분 만에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싸인 채 형식적으로 절차를 갖췄으나 사실상은 전혀 형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장악해서 이렇게 이걸 시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민주화된 시대, 또 국민들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에 입장해서 실질적인 국회의원의 권한인 계엄 해제권을 행사해서 의결로 됐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비상계엄 위헌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법률상 제한했다, 헌법상 제한했다, 이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법치주의를 구현시킨 힘이 지금 현재는 작동한 것이죠. 전두환에게는 이 내란죄가 적용이 가능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번에 내란죄 적용이 안 된다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다른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란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소출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헌법 84조의 이 소출의 의미를 기소에 한정하지 않고 체포, 구금, 압수수색, 검증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수사도 할 수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는 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의 다수설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적극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내란죄가 형법상 뭐 처벌이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서는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뿐만 아니라 최혜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하는 직권남용 행위,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끌어지는 대선 전에 여론조사를 명태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 줬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사전수뢰죄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사였을 때 기소한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에서도 당선자 신분에서 공천을 해줬던 김소남 의원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그 사례에 비춰본다면 대통령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명태균 사건은 그 판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된 사건에 비춰보면 충분히 탄핵 사유도 가능하고 뇌물죄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협회는 5월 18일마다 상기되는 비극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다며 계엄령 시도는 실패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트라우마를 안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며 기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조국혁신당은 오는 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 계획이던 탄핵다방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대신 불법적인 계엄 사태를 자해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